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이 무효표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하고 나선 겁니다. 네, 국민의힘 본경선 첫 TV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와 함께 후보 간 미신 공방도 이어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길다면 길었던 그 민주당 경선이 드디어 끝나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최종 본선에 진출할 후보가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식 행보로 현촌을 가는데 서울 말고 대전으로 갔습니다. 지도부와 같이 갔죠. 대전을 택한 이유도 본인이 설명했는데 어떤 의미를 둘 수가 있을까요? 우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것 자체가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변화와 혁신을 택한 겁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뭐 검정고시 출신의 이건 흑수저도 아니고 무수저이고 소년공이 여당의 유력한 이제 대권 후보가 된 것이거든요. 이게 이낙연 후보 캠프 쪽에서 보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으로 봅니다. 근데 대다수 언론들이 이런 이재명 후보 당선의 의미를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해 주길 기대합니다. 이건 여야를 넘어 만약에 야당에서 저는 검정고시 출신의 소년공이 그 프레스에 어떻게 돼서 손이 비틀어진 분이 대권 후보가 되고 그리고 이분이 역경을 딛고 민변 변호사가 되고 특수부나 판사를 택하지 않고 이런 분이 야당의 대권 후보가 된다면 저는 우선 변화와 혁신으로 평가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평가할 건 좀 평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먼저 평가 들어볼까요? 정태근 의원께. 네. 예.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뭐 이 대장동 의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전에 뭐 형수 욕설 논란. 사실은 저희가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뭐 능력이라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저런 후보가 과연 대통령이 돼야 되나라는 자질적 문제 제기를 많은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 상당수가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 있는 후보들조차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이거든요. 아마 이제 어저께 대전을 가셨는데 아마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스스로가 국민들이 봤을 때 신뢰할 수 있는 후보인가, 이 신뢰감을 회복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은 그 당내부의 여러 가지의 이제 그 이낙연 후보 측을 비롯한 공격들이 되기 때문에 그걸 수습하는 것들이 우선적인 문제겠습니다만 아마 이재명 후보는 대선 전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러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대통령 후보 이것을 그 확보해 나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정치가 되게 옹졸해졌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대전 현충원을 택한 것도 이재명 후보와 어울리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대전 현충원은 예를 들면 역대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이 묻혀 있기보다는 이제 무명용사들이 많이 묻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재명 후보의 정체성과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수세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역대 대표와 후보들이 서울 현충원을 이제 참배할 때 늘 문제가 되는 게 이승만 대통령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박정희 대통령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졌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보수 언론이 이용해서 민주당이 분열됐다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소년공 출신의 민변 변호사 대통령 후보 여당의 집권 여당에 됐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맞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선 후폭풍은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무효표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면서 결선 투표를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이낙연 전 대표 측과 당 지도부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입장까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당원 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고 과반에 미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원 당규에 대한 결선 투표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어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발표를 했고 제가 추천서를 부여를 했습니다. 상식과 원칙 그리고 당헌 당규에 따라서 우리 당에서 잘 처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 우리 국민과 당원들께서 길을 제시해 주실 겁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 이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는 이미 확정 발표했다 이런 언급이었고, 또 이재명 후보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처리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의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선 당규에 대한 이 논란이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 처음 제기한 것도 아닙니다. 경선 도중에 이미 제기했고, 그때 당선관위에서 무효표는 그 분모를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예. 이상민 위원장께서는 사실 이낙연 계보세요. 그래서 본인은 정서적으로는 결선 가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이상민 위원장도 이건 0.01% 이겨도 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정세균, 김두관, 추미애 후보 모두 이건 경선 결과에 따라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낙연 후보 캠프가 저러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인과 지지자의 관계는 정말 지독한 연애와 같거든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최장수 총리, 문재인 정부에, 그리고 오랫동안 민주당 대권 후보 1위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게 거의 만 3년 이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 많은 분들이 이낙연 후보를 사랑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흑수저 출신, 그 변방의 성남시장 출신한테 진 이 상황이 대한민국의 기득권 엘리트 사회와 이쪽은 거부감으로, 그리고 지지자들에게는 가슴 아픔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홍영표 의원이 저렇게 하는 것이 홍영표 의원이 법적 당헌 당규 해석을 모르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지독한 사랑에 대한 그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 좀 상대당이지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향후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이낙연 후보 측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사실은 논란이 있는 조항이에요. 59조 민주당의 당규의 59조 60조 조항이 약간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데, 과거에 사실은 이제 2007년, 2012년 경선 때 진과 같은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네. 과연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거를 법적인 쟁송까지를 가져갈 것이냐, 그러면 정말 파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아직까지 이제 예를 들면 후보 선출에 대한 효력 가처분 신청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일철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사항은 어저께 이제 홍영표 후보 의원뿐만 아니라 22명의 의원이 나란히 서가지고 이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오늘 서른 의원이 아침에 지난번 10월 7일 날에 이어가지고 오늘 다시 아침에 이재명 후보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다시 한번 재차 언급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선출 과정들을 거쳤고 지도부의 의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수사 여파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즉 유동규가 구속된 이후에 어저께 김만배라는 사람이 무려 14시간 조사를 받았고, 지금 이제 언론들의 관측들은 추가 소환이 있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고, 예. 특히나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김만배가 그분의 소유다, 천화동인 1호는 그때 그분을 어저께는 자기다라고 얘기했는데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이낙연 캠프 쪽에 엄청나게 제보가 쏟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자. 그래서 이 수사 상황이 훨씬 더 이재명 후보 쪽에 어려운 상황으로 가면 정치적인 문제 제기를 더 세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다만 현재 상황 속에서 법적인 문제로까지 가면 그야말로 파국이니까 그렇게는 가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상 승복은 못한다.
이게 보면은 이낙연 캠프 측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장동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장동의 검찰 수사가 몇 가지 측면에서 이상합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도 계속 계좌 추적하면 된다 그랬는데 계좌 추적했다는 얘기 안 나오잖아요. 지금 거의 이게 2주가 넘었는데. 그래서 오늘 나온 보도 중에 하나를 보면 경찰에서 계좌 추적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 수원지검에서 보안 요청을 해놔서 계좌 추적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하여 어떤 의혹이 있냐면 이번에 그 밖으로 드러나신 분들이 누굽니까?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강찬우 등등 이 특수부 검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계좌 추적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정적으로 유동규가 5억 받았다고 김만배가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수표 5억이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녹취록의 신빙성이 확 떨어진 것이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동 수사와 관련하여 이런저런 말하는 것은 말이야.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추미애 전 대표가 윤석열은 구속돼야 된다. 구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면 추미애 대표가 윤석열이 구속될 것이다. 그럼 구속됩니까? 구속될 증거가 나와야 구속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른 의원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전 총장의 장모는 법정 구속됐다 나왔는데 이번에 주거지 변경까지 법원에서 해줬더라. 보석할 때. 이건 무슨 특권이냐. 언론이 보도 안 하면 사실이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서른 의원의 결정적인 실수는 예. 그러면 서른 의원이 저렇게 자당 선출된 후보를 욕하면 모든 방송 토론을 보십시오. 국민의힘 패널들이 서른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비난합니다. 서른 의원의 추측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서른 후보를 과연 이낙연 후보 측을 민주당 지지자나 민주당 당원들이 곱게 보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정서와 이성이 있는데 지지자들이 막 울고 그러면 정치인들이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답해줘야 돼요. 응답할 의미가 있죠. 그거에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구속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결정적 제보가 있으면 지금 그거를 풀어야지 언제 풀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지고 나서 아름다운 것까진 기대하지 않지만 예. 지고 나서 진영을 넘나들고 국민의힘에 자당 후보 비난할 거리를 제공하는 것까지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원팀에 대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해주신 예.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 관련 내용으로 좀 다시 돌아봐 보면 당 지도부에서 공식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예. 밝혔고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이런 건의가 이제 받아들여져서 검토가 공식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원팀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근데 이제 저게 인디언 기우제식 태도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당 선관위는 경선 과정에서 무효표는 유효표 처리를 했고 분모를 바꿨어요. 분모가 주는 거거든요. 한 2만 9천 표 정도입니다. 정세균, 김두관 후보표. 네. 그 표를 분모해서 삭제한 거예요. 그리고 경선이 진행됐거든요. 그러면 그때 분모해서 삭제할 때 그때 경선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하고 나서 저러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어제 3시에 접수가 됐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는 내일 열립니다. 수요일 날. 그리고 선관위는 이게 일사부재리가 적용돼서 한 번 유권 해석 내린 걸 다시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당 지도부의 결정만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 논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원 당규 자체에 대해서 법원이 이게 심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정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경선 불복은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선거 부정, 경선 부정 10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경진 전 의원이 4% 차로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김경진 전 의원은 그 4%를 어디서 받았냐. 이래서 그 경선 불복 시비는 늘 있는 거고 예비 경선에서조차 황교안
후보가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걸 받아들여서 또 유권 해석할 겁니까? 그럴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그 경선을 쉽게 승복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3차 선거인단의 표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태근 의원께서도 그래서 선거 끝나자마자 이낙연 후보 측이 승복 의사를 밝히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3차 선거인단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62.37%를 받았고 이재명 후보가 28.3% 그러니까 2배 넘게 3차 선거인단에서 유독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정세균 후보, 김두관 후보 표를 분모에 포함하면 이재명 후보는 50% 안 된다. 결선 투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럼 3차 선거인단에서만 왜 그렇게 확 바뀌었을까요? 왜냐하면 서울 권리당원 대의원도 지금까지의 추세랑 비슷했는데 3차 선거인단은 왜 유독 바뀌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3차 선거인단의 특성이 뭐 1, 2차 선거인단 우선적으로 선거인단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일반 국민적 색채가 더 강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대장동 사건이 이 유동규의 구속으로 가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일부 이재명 후보 쪽에서 말을 바꾸면서도 계속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계속 이제 공세를 취해오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경향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네.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0%가 간 넘는 숫자고 무려 60% 넘어서 3분의 2 가까운 사람이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 여론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쪽에서 보면은 이 선거인단들이 봤을 때 과연 이재명 후보가 취하고 있는 이런 태도가 올바르냐.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민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명명백백한 수사를 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만 국민의힘이나 모든 언론은 특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심지어는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 검찰하고 경찰하고 서로 불러다가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뭔가 경종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졌다라고 보여지고 예. 그것이 소위 3차 선거인단 표심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어제 이재명 후보가 수락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그 질의응답을 하면서요. 지금 이제 28대 62의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야당의 선동이나 일부 가짜 뉴스의 영향이 없을 수도 없다. 마치 이 결과가 가짜 뉴스라든지 야당의 선동 때문에 벌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과연 이 대장동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객관적인 시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 냉철하게 저는 성찰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조선일보가 이 사건을 시작했어요. 공식적 의제는 SNS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때 최초의 오보가 뭐였냐면 이재명 후보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한다였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한 것이 사실이었다면 이재명 후보는 그냥 아웃이에요. 근데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잖아요. 그것뿐이었습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50억이나 퇴직금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줄줄이 나오는 게 박영수 특검. 지인이 100억 받고, 그죠? 뿐만 아니라 그 100억 받은 지인의 자회사에 박영수 특검 아들이 근무하고 딸은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이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리고 팩트체크 해야 되는데 경향신문에서 60% 안 넘었습니다. 50% 넘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저는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면 이재명 책임이다. 근데 그 경향신문 여론조사에서도 당선 가능성 압도적 1위가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간단치 않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저 이제 요약하면 대장동 때문에 3차 투표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서울 지역 권리당원은 해석이 안 되죠. 왜냐하면 권리당원 투표는 여론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그리고 요 3차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과정에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저기서. 예. 그때도 민주당 지지층, 당원이 아니라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평소에 55% 정도인데 60%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여론조사와 권리당원의 투표 행사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입니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일부 선거인단은 대장동이 불안하지 않아? 그러나 많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3차 선거인단 모집할 때가 이낙연 후보가 1차 슈퍼위크에서 지고 예. 그리고 의원직 던졌을 때 그리고 정세균 후보도 3차 선거인단 모집할 때 막판에 의원 사퇴하시거든요. 네. 이러면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표들이 들어왔다고 보고 예.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저희가 제가 받은 여러 가지 제가 본 자료를 보면 극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형 사이트들에서 실제로 민주당 경선인당 참여하려고 독려를 했더라고요. 바로 그 시기에. 역선택으로 했다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역선택이라도 민심이라고 보는 예.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캠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부동산 사이트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거인단 참여 동료가 나왔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기본주택 개념이잖아요. 이건 아무래도 부동산 개발업자나 관련된 업체에 종사하는 분들께는 좀 거부감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최소한 윤석열 후보처럼 위장 당원 운운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래도 이재명 캠프는 역시 그 정치 고수들이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짧게 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게 무슨 아니 그거부터 말씀해 보세요. 경향신문에서 60% 이상이 이재명 그건 후보 확인하면 책임이라고 되잖아요. 했는데 예, 그걸 그거 나중에 확인해 60%라고 보시면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 기억에는 60% 넘었던 걸로 아닙니다. 기억하는데요. 50%예요. 네네. 지금 이게 이제 당내의 권리당원들이 51%를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어요. 서울. 그리고 이제 선거인단은 28%만 지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뭐 선거인단이 한 1,000명, 50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부동산 업자를 동원했던 누굴 동원했던 얘기가 되는 문제인데 예. 저는 왜 청와대가 이 대장동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을까? 아직도 뭐 최민희 의원뿐만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 국민들은 이런 일, 이렇게 추처럼 넘게 해먹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고 네. 왜 이런 일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는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이재명 후보는 이것을 전부 다 남의 탓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건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이게 저는 국민적 정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저렇게 계속 주장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주장하면 주장하실수록 국민들의 마음은 떠나갈 거니까 뭐 그렇게 계속 주장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건 토론이 아니시고요. 그리고 LCT 있습니다. 부산 LCT. 네. 그건 민간업자들이 1조를 해먹었어요. 그런데 왜 부산 LCT에서 1조 해먹은 건 말 안 합니까? 부산도 이렇게 민간 협력으로 이재명 지사가 부산시장이었다면 민간 협력으로 해서 민간이 1조 원 먹을 거를 6천억 정도를 부산 시민에게 돌려줬을 겁니다. 성남 대장동은 아무리 누가 뭐래도 5,500억을 시민들에게 돌려줬고 예.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가 성남시에 비리가 발생했으니 당시 이재명 시장이 업자들하고 계약할 때 청렴 계약서가 있었거든요. 그 청렴 계약서에 따라 기본적으로 투자된 비용을 제외한 추가 이득은 예. 환수하도록 권고했어요. 이렇게 되면 성남시에 회수된 돈은 더 많아질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대장동을 깊게 안 가겠습니다. 다른 주제가 저희가 있어가지고요. 예. 예. 사실 이재명 후보가 두 차례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을 하고 지사직을 사퇴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하루속히 사퇴할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사퇴하겠죠. 아마 이제 본인도 사퇴를 하고 싶은데 예.
본인이 지사직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먼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먼저 얘기해 주니까 불감점 고소원이죠. 근데 이제 이게 국정감사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퇴하고도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 그럼 안 나오면 돼요. 왜냐하면 기관 증인은 기관의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왜 지금 이재명 캠프 내부나 국민의 민주당 내에서 지금 국감 증인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게 되냐면 국감은 선서를 하고 위증해제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많은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야당이나 언론에서 이게 위증이다라고 확인하면 선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다른 그 뭐 정치적 공방에 대해서 뭐 불편하거나 이런 문제보다도 이제까지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방식대로 하면 잘못하면 위증 문제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라는 고민을 민주당 지도부나 이명박 지사 측에서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감 전에 사퇴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봐야 될 겁니다. 예. 저렇게 국민의힘이 원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 중에 포인트가 다 있는데 우선 네. 위증 문제는 후보 등록한 이후에는 형사적 수사가 사실 중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건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도 지금 의혹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특히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관련된 부분은 매일매일 매일매일 돌아다녀요. 뉴스타파가 특종도 여러 개 했어요. 다만 언론이 윤석열 후보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드러나는데 똑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선출되잖아요. 야당에. 그러고 나서 후보 등록을 하면 형사상의 수사는 거의 중단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본인은 빨리 사퇴해서 국감 안 나오려고 하는데 아니죠. 이재명 후보의 스타일은 다 보셨잖아요. 다만 어휘가 달라지겠죠. 그동안에는 뭐 센 어휘를 썼다면 국감에선 어휘는 순화되겠지만 나와서 본인을 충분히 해명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감 나와야 돼요. 왜 나와야 되냐면 만약에 국감 안 나오면 도망갔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한 달을 흔들 겁니다. 그리고 위증 때문에 그 쫄짱부, 뭐 겁쟁이 이런 식으로 몰아붙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 지도부의 경우는 하루빨리 후보로 등록해서 선거운동을 하라는 취지일 텐데 저는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후보가 이미 1원이라도 받았으면 사퇴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등판해서 해명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조기 사퇴를 해버리면 또 하나 여야가 이재명 증인 채택한다 만다로 또 일주일 이상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순전히 민주당 부담이 되기 때문에 후보 본인이 해결해야 될 건 해결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대응할 건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일과 20일에 이재명 후보의 국감 출석이 그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관심 있게 지켜볼게요. 자, 그리고 어제 광주에서 국민의힘 4명의 후보가 추려진 이후에 10번의 토론회 중에서 첫 번째 토론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제 초반에는 반 정도는 이재명 후보 때리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후보들이 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고 중반 이후에는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세게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 토론회 앞으로의 전망도 한번 같이 해주시죠. 그럼 이번 토론회와. 일단 조금 국민의힘 토론회가 지금 경고등이 켜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말 숙권정당, 대한숙권정당으로서 후보자에 걸맞는 토론이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연일 문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까지의 과정 속에서의 뭐 잘못된 말 또는 뭐 실언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이 무속 논란을 둘러싼 공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물론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서 나가는 사람을 당연히 비판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강점들이 드러날 수 있는 토론들로 끌고 가고 그런 속에서 토론이 굉장히 열띤어져야지 국민들이 좀 기대에 걸만하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여론들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어요. 현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 재창출해야 된다는 거는 지금 하는 거에 비해서 지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야당 후보들이 받고 있는 지지를 다 합치면 거기에 못 미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과연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마지막 경선에 남은 4명의 후보들은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를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토론을 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좀 냉정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민주당 그 토론 남은 거 있잖아요. 어떤 점에 좀 저희가 볼 때 중점을 두면 좀 재미있게 볼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네, 네, 예, 예. 네. 우선 말씀 중에 아까 네. 청와대가 엄중이라는 표현으로 이낙연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원하는 프로테이지가 높아요. 근데 이건 2012년 박근혜 후보 때도 그랬어요. 50% 훨씬 넘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예. 후보가 됐어요. 그때 이유가 박근혜 후보가 여당 내 비주류여서 이걸 정권 교체로 보는 국민들이 계셨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청와대가 엄중이란 표현으로 이낙연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면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는 비주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돼도 정권 교체라는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처음에 온통 이재명 때리기다. 이래서 세상이 이재명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1년 전에 이준석 그 패널 시절에 네네. 이재명 후보가 가장 무섭다. 보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거의 반증이고 예.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무속 뭐 하셔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거. 도대체 2021년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보수의 정체성은 뭡니까? 무속입니까? 무속의 힘입니까? 국민의힘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당이 정권을 달라고 우리가 잘해보겠다고 하려면 그러면 정법에 의지하겠다, 천공수님한테 의지하겠다 이렇게 달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적어도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해서 국민의 최저 생계는 내가 보장해 보겠다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도 내가 세상을 이렇게 이끌겠다여야지 안티 이재명이나 문재인 대통령 무조건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보수의 정체성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